CR 국어 양일쌤입니다. 오늘은 추론적 읽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36.5도의 경제학이라는 논설문인데요. 글이 조금 복잡한 느낌을 주지만 찬찬히 정리하면서 따라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글입니다. 자, 단원 입구에 이런 생각 열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광고 하나 볼까요? 그림이 있습니다. 공익 광고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다음 두 의복 중에서 갑옷을 고르시오. 자, 갑옷이라고 하니까 이 갑이, 자, 여러분, 갑옷 가짜, 그 한자에 나오는 그 갑옷의 갑자와 다른 한자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갑옷이 언뜻 보기에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들릴 수 있겠으나, 그러나 여기 갑자가 갑을 관계해서 갑과 을,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와 약자, 강자와 약자 사이에 그 갑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말이죠. 따라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의 갑옷은 장수가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나 오른쪽의 옷은 여성들이 입는 그런 궁녀가 입는 옷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 가운데 앞에 흉배, 이걸 흉배라고 하죠. 이 흉배에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깨 부분에도 역시 용이 그려져 있죠. 여러분 조선시대에 용을 이 옷에 새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죠.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왕이죠, 왕. 따라서 이 두 옷만 보면 옷을 조선시대에는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왕의 옷, 우리가 이거를 골룡포라고 하죠, 골룡포. 이 골룡포를 입은 왕이 당연히 갑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갑의 위치에 있는 자가 이 왕, 골룡포를 입은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이 그 밑에 신분적인 그 아래 관계에 있는 이 장수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자, 의미와 의도를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것을 우회적으로 숨겨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리해서 추론해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글이나 어떤 메시지에서 겉으로 드러난 것 이외에 밑에 숨겨진 의미 혹은 생략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끌어내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추론적 읽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추론이라고 하는 건 앞에 이 추가 밀고 나갈 추, 자, 밀고 나가다. 자, 뭘 밀고 나간다는 뜻일까요? 제시된 정보가 있습니다. 자, 글이나 그림 메시지에 제시된 정보, 겉으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것을 쭉 밀고 나가서 논리적으로 이해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추리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그걸 밀고 나가서 그 밑에 숨겨진 그리고 생략된 것들을 알아내는 것을 추론과 추리라고 하죠. 따라서 추론적 읽기는 이렇게 숨겨진 것, 생략된 것을 끄집어내서 미루어 짐작하는 읽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런 그림 말고 글에서 숨겨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내용 어떻게 하면 추리를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일단, 추리하려면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으로 읽은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도 그 바탕이 될 수 있죠. 자, 이게 배경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필자가 제시한 그 글을 통해서 의도나 목적을 추리하고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 지식과 경험을 이용한다 하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 열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밑에 추론적 읽기의 개념과 필요성을 흔히 읽기를 의미 구성 행위라고 한다. 이러면 의미를 구성한다는 무슨 뜻일까요?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을 주어진 걸 바탕으로 의미를 나름대로 재구성, 재조합해낸다. 재조합해놓는다. 자, 그런 뜻이 되겠네요. 자, 이것을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의미 구성이란 필자가 제시한 정보 있습니다.
자, 표면적 정보가 있겠죠? 자, 이것만 가지고 의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독자의 지식과 경험,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합치는 거죠. 이런 걸 합쳐서 의미를 능동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미 구성의 의미는 글자에 쓰여진 것만을 사실적,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실적 읽기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거기에 결합해서 지식과 경험을 녹인 다음에 필자와 독자가 만나서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의미 구성 행위는 당연히 제시된 내용이 일단 있겠죠. 제시된 내용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생략되었거나 숨겨진 내용도 독자가 스스로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추론적 읽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글의 명시란 말인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드러나 있지 않은 의미를 헤아려, 즉 추리해서 읽는 과정을 우리가 추론적 읽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추론적 읽기의 개념을 제시했네요.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읽기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필자가 만약에 자기 의도를 다 얘기해줘, 친절하게 설명해줘, 하나씩 다 필기해주고 적어줍니다. 그렇더라 한다면 우리는 독자로서 그냥 앉아서 귀만 열고 듣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나 필자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거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뻔한 거, 또 쉽게 알 수 있는 걸 다 설명하다 보면 어때요? 시간이 너무 걸리게 되겠죠. 따라서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략합니다. 다 말하면 지루해지고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또 어떤 것들은 원하는 표현 효과, 그런데 독자가 아주 충격을 받을 만큼 깊이 받아들이거나 어떤 깨달음을 주거나 몰랐던 거를 새롭게 알거나 등등등 독자한테 어떤 충격의 표현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내용을 감추고 그걸 직접 서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필자가 전달의 효율성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거나, 두 번째, 원하는 표현 효과를 위해서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이 1번과 2번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글을 읽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필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되게 숨겨져 그냥 생략된 거를 우리가 알아내는 추론적 읽기가 있어야지만 훌륭한 독자가 될 수 있는 게 되겠죠. 똑똑한 독자는요, 책을 읽으면서 기본적인 사실적 내용을 잘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필자의 의도까지를 이해하고 때로는 필자의 의도가 잘못되었거나 또 편협한 생각의 경우는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정말 똑똑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선생님은 응원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여기서 생략된 내용은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숙제가 되겠네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험도 충분해야 되겠고요. 표지 등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표지의 별표 빵빵빵 2개만 찍겠습니다. 이런 표지라고 하는 건 담화 표지라고 하는데요. 담화 표지는요,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접속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 둘째, 셋째, 혹은 그러나 그렇지만 같은 접속 표현이 있고요. 첫째, 그러나 또, 그러나 이와 같은 접속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혹은 그저, 이러한 그것처럼 그와 같이 이와 같이 등등등 이런 우리가 지시 표현 저가 사용된 거죠. 혹은 세 번째로 대용 표현 앞에 거 한 말을 짧게 줄여서 대신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이 이러한 등등의 표현을 쓰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글을 읽다 보면, 다양한 그 필자의 생각에 전환되거나, 접속되어 전환되거나, 혹은 이거저 앞에 걸 가리키거나, 앞에 있는 말을 대신, 긴 말을 줄여서, 이러한 마치 줄여서 대신 표현하는 대용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담화 표지라고 하거든요. 이런 담화 표지를 왼쪽 볼게요. 이 내용이나 구조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관계를 나타내주는 언어적인 단서, 그런 표지입니다. 표지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단서란 뜻이죠. 자, 그렇게 표지를 잘 활용하면 생략된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자, 생략된 표현을 추리하기는 예문이 두 개 나와 있는데요. 기업과 니은. 그럼 이 문제에서 나오는 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주의해서 이 예문을 잘 분석해 둬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별표 두 개만 빵빵 찍겠습니다. 자, 우리 집 고양이가 또 새끼를 낳았다. 우리가 이 문장에서 어떤 내용을 추리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일단 담화 표지가 뭐가 있는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담화 표지는 지시표현, 접속표현, 대형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또라고 하는 그런 접속표현, 또라고 하는 표지, 접속표현으로 되어 있는 표지가 보이죠? 자, 선생님 조절 미스로 약간 화면이 약간 중단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다시 볼게요. 자, 또라는 이 표지는 접속 표현이네요. 우리가 이 접속 표현에서 어떤 걸 추려낼 수 있습니까? 우리 집 고양이가 이전에도 새끼를 낳은 적이 있다는 경험을 추리할 수 있고요. 자, 이건 그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또 새끼를 낳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런 그 표현을 통해서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하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어떤 배경 지식을 동원해 볼 수 있습니까? 새끼를 낳았다는 얘기는 우리 집 고양이가 암컷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 지식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하겠고요. 니은 문장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기말 시험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라는 그런 표지는 일종의 지시표현이네요. 이 지시표현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추리할 수 있습니까? 전번에는 시험을 실수한 적이 있다. 이렇게 추리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시험에 실수한 경험이 있다. 자, 그리고 기말 시험 공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반적인 지식, 배경 지식을 동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을 말하고 있는 학생은 사람은 이 필자는 틀림없이 학생일 것이다. 학생이니까 기말 시험 공부하겠죠. 우리가 직장인이나 그리고 갓난아기가 기말 시험 보진 않을 테니까요. 자, 이와 같이 표지와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생략된 내용을 추리하는 그런 것을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그렇다면 생략된 내용을 추리하는 것 말고 좀 더 깊이 있는 단계죠. 숨겨져 있는 주제. 생략된 것 말고 숨겨진 주제나 목적, 의도를 추리하는 좀 더 고급한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시 같은 거 읽을 때, 혹은 논설문 같은 거 읽을 때 주제는 이것입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문학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신문 기사나 설명문 같은 경우는 주제를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주제가 직접 서술되어 있지 않고 암시되어 있는 그런 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자의 글 쓴 의도나 목적이 감추어져 있겠죠. 따라서 추론적 읽기가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글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건지, 어떤 시대, 어떤 공간에서 또 누가 그걸 쓴 건지, 그건데 지배층의 입장에서 쓴 건지, 아니면 서민의 입장에서 쓴 건지, 갑의 입장에서 쓴 건지, 의뢰 입장에서 쓴 건지, 그다음 어떤 목적으로 쓴 것인지 등등등 이런 것, 즉 글이 생산된 맥락, 글의 생산 맥락을 다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고려하면 추론적 읽기를 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고 있네요. 소설 같은 서사적인 글을 읽을 때, 자, 서사라고 하는 건 사건의 연속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글의 갈래를 서사라고 하죠. 자, 이런 소설 같은 거 읽을 때는 특히 인물과 그 다음에 사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글에 제시되어 있는
표면적인 인물의 행동과 대상, 사건, 그리고 배경 묘사 등을 근거로 삼아서 거기로부터 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추리해내고 사건과 사건의 관계를 추리해내고 배경의 상징적 의미들을 추리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게 되겠죠. 우리가 소설 읽을 때 이런 추리를 하지 못하면 수능 문제 같은 거 이제 풀기 어렵고요. 그리고 소설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한계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글을 한번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예컨대 이런 글에 속하는 것들은 설명문이 있겠고 신문 기사가 같은 게 있겠죠. 자, 이런 거 읽을 때에도 표면적으로 글의 주제 같은 걸 필자가 밝히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주어진 걸 바탕으로 추론적 읽기를 해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건 다룬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표제나 내용 표현, 기사 위치, 사진이나 도표의 제시 방법, 자, 이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문 기사를 읽을 때에도 해당 기사에 사용된 표현이나 내용 제시 방법 같은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숨겨진 주제에 대한 목적과 의도 추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이 글의 36.5도 인간의 경제학을 자세히 그리고 찬찬히 그리고 정확하게 깊이 있게 분석을 자습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76쪽을 펼쳐놓고 교과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64쪽을 펼쳐 놓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36.5도 인간의 경제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 그죠? 그 다음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성적인 어떤 행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에 수식어구 붙어 있는 이 제목에 36.5도 인간이라는 이 수식어구, 관용어구 아니니까, 자, 이 경제학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목의 의미는 여러분이 이따 본문을 살펴보면 더 정확히 이해하겠지만, 우선 간단히 말해 본다면, 그동안의 경제학이 합리적 인간, 또 이윤을 추구하는 이성적 인간을 전제로 하는 그런 학문의 영역, 어떤 관행이었다면, 이 글에서는 이 글의 필자 이중구 이 교수님이 36.5도 인간, 다시 말하면 따뜻한 체온을 지닌, 여러분 체온을 지니고 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또 함축되어 있기로는 감정을 지닌, 감성을 지닌, 즉 예측이 조금 불가능한, 자, 비합리적인 그런 소비나 이윤 추구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기존 경제학의 전통적인 관점을 뒤집는 그런 창의적인 어떤 관점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그런 글이 된다는 걸 우리가 제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목을 볼 때 이 글은 어떤 주장과 의견을 피력해서 독자를 설득하는 논설문이 되겠죠. 이런 논설문이라고 하는 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예를 들게 됩니다. 예시가 있겠고요. 그 예를 들면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죠. 논증적인 특성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전통적 경제학의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성적인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하는데 이런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학, 바로 새로운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구 인간이란 합리적으로만 행동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100% 합리적이지만 않고 때로는 감성적이며 감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비합리적인 그런 소비를 하거나 이윤을 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항상 합리적이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 이해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정말 이상한 존재라는 거 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게 변태란 뜻은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적 관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자,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 경제학은 바로 이성을 추구하는 인간,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인간. 우리가 이거를 전문 용어로 호모 이코노미쿠스, 다시 말하면 경제적 인간, 합리적 인간이란 뜻이죠. 자, 이것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 괴리. 여러분, 괴리라고 하는 건 어긋나 있다. 어긋남, 들어맞지 않음. 자, 즉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반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험을 예를 들고 있죠. 10명의 집단을 설정해가지고 뭐 표를 50장씩 주고 파란 통에 넣으면 얼마, 뭐 흰 통에 넣으면 얼마 이런 식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통 경제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네요. 당연히 구성을 서본결의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통적 경제학, 세모 쳐볼게요. 필자가 이걸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모를 쳐보겠습니다. 전형적 인간. 자, 여러분, 전형적이라면 대표적 이런 뜻이 되겠네요. 대표적인 인간형으로 호모 에코노미쿠스. 자, 세모 쳐볼게요. 호모 에코노미쿠스. 번역한다면 경제적 인간, 으로 직역할 수 있겠고, 의역한다면 합리적 인간, 어떤 이성적 소비라는 인간, 합리적, 이성적, 경제적, 예측 가능한 그런 인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그 특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나 미움, 기쁨과 슬픔 같은 인간의 재치가 인간의 이것들은 감정을 가리키죠. 이런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감정이나 감성이, 즉 인간의 재치가 제거된 존재, 감정이 없는 그런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가 가진 유일한 관심은 물질적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 배제된, 자, 이것도 물질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감정이 제거되어 있고요. 자, 그는 오직 물질적 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한마디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한, 자,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전제를 또 깔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념을 제시하고 있네요. 정리 문장이네, 한마디로. 자, 여기까지가 전통적 경제학이 전제로 깔고 있는, 설정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기본 개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자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까기 시작하죠. 필자는 이걸 이제 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형적 인간형으로 보는 전통적 경제학의 시각에 반발하는 경제학자. 자, 전통 시각에 반기를 드는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면 이것과 반대,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반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과 이거는 대립 개념이 되겠네요. 여기 둘 사이에 대조관계가 있다는 거, 대비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까 감정이 없다 그랬으니까 속성을 적어본다면 감성적인 존재가 되겠고요. 이성적인 반대에, 자, 비이성적인 어떤 소비를 하고요. 그다음 합리의 반대, 자, 불합리나 비합리적인 어떤 소비를 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예측이 또 예측하기 어렵죠? 예측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속성을 지닌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적 관점에서 서론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자, 인간이 이런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고 하는 다양한 증거, 그죠? 증거가 하나만 있으면 인정하겠습니까? 다양한 증거가 필요하죠. 자,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자, 한판 이제 맞짱을 뜨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럼 그 증거가, 다양한 증거가 무엇인지 이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이
필자의 이런 관점과 의견을 뒷받침한 증거를 제시하는 부분이 바로 논설문의 본론이 되는 거죠. 자, 본론 첫 따라 보겠습니다. 자, 도로, 공원. 자, 여러 사람이 여러 다수가 공동으로 소비하는 걸 공공재라고, 자, 공공재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자, 개념이 나왔네요. 자, 공공재 또 다른 예로 국방 서비스, 국방 경찰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자, 여러분 공공재의 예시를 4개를 제시했습니다. 예시. 자, 예시의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네요. 자, 개념 정의와 예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공공재에서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서 시장에서 그걸 취급하기 어렵다고 단언하고 있네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어떤 독특한 성격,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해 놓으세요. 어떤 독특한 성격 때문에 시장, 여러분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나 개인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시장이라고 하죠. 이 시장은 국가나 정부와는 다른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시장, 즉 기업이나 개인 필기하세요. 은 취급하기 어렵다. 어떤 성격 때문에 그럴지 이 문맥을 앞으로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선생님 미리 얘기해 줄게요. 좀 복잡하니까. 공공재는, 자, 공공재를 생산할 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쉽게 말하면 돈을 내지 않은 사람도 그 혜택을 누려. 그죠? 그러면 돈을 낸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나는 돈을 냈는데 나만 써야 되는데 내 친구 돈을 안 냈어. 근데 그 친구가 같이 쓰네? 그럼 나는 기분이 상해서 돈을 내겠습니까? 안 되죠.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이 시장에서 그걸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럼 개인이나 시장이 못하면 누가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건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독특한 성격은요, 바로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화살표를 여러분 그어주시고요. 자, 그 이유, 이런 독특한 성격,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그 혜택을 함께 누리려는 어떤 성격을 띠기 때문에 시장이 그것을 생산 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가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다른 말로는 무임승차라고 하죠. 무임승차. 자, 비용을 내지 않고 이용한다. 그 비용을 내지 않고 그걸 이용하는 무임승차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올라가서 그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예컨대 국방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 여러분 실제 사례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정적 사례라고 합니다. 실제 사례하고 구분해서 여러분들, 자, 이 기업이 한 사람당 연간 500만 원만 내면 철통 방위를 약속한다는 신문 광고를 냈다고 하네요. 자, 과연 국민들은 돈을 내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까? 자, 과연, 자, 강조의 의미가 있는 그런 표지죠. 강조, 필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표지를 통해서 강조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려고 할까? 자, 질문을 던져서 독자에게 생각을 유도해 보고 있습니다. 자, 안 내겠죠. 당연히 안 내겠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국방 서비스를 산 사람만 골라서 외적으로 지켜줄 수 없다는 점을 압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돈을 내고 그 어떤 회사에서 국가를 지켜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돈을 냈는데, 내 친구는 돈이 없다고 돈을 안 내고 있는데 국방의 혜택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돈을 안 낸 내 친구도 똑같이 누리는 거 아닐까요? 따라서 국방 서비스를 즉 비용을 지불한 그런 사람만 외적으로 골라서 지켜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그 혜택을 똑같이 누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때 그라고 하는 그 비용이 이 지시표현, 여러분 이 표지, 그가 가리킨 지시표현의 내용은 뭘까요? 바로 국방 서비스를
자, 생산하는 공급한 기업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자, 국방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에 지불하는, 여기에 그 기업에 지불하는 비용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입니다. 자,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 않겠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자, 이처럼 정리 문장이네요. 이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비용을 들여 공공부를 생산할 때 아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과 함께 혜택을 누린다. 그렇죠? 개나 소나 같이 누린다는 거죠. 돈을 낸 사람도 누리지만 안 낸 사람도 공짜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당연히 개인이나 기업이 시장에서 그걸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시장이나 개인이 할 수 없다면, 자, 그 공공재는 누가 할까요? 시장 대신에 어떤 주체가, 정부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 대신에? 시장, 즉 개인이나 기업 대신에 정부가 대신 생산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로 이 때문이다. 여러분, 이 때문이 가리키는 거 뭡니까? 바로 앞에 있는 이것을 또 가리키죠. 그래서 지시의 관계를 이 지시 표지를 통해서 잘 이해하는 것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들 별표 한 3개만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달라 보겠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공공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 이기적인 인간, 아까 나왔죠?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공공재의 필요성을 압니다. 생각한다는 건 안다는 뜻이죠.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 주의하세요. 알고 있으면서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쟁이네요. 왜냐하면 공짜로 누릴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공공재 생산에 돈을 내지 않고 비용을 대지 않고 혜택을 누리는 그런 못된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이기적인 사람이 그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누리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서 공공재를 생산하면 여기에 편승, 이런 편승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내모치세요. 그리고 자, 현관펜 같은 거 하나 거둡시다. 별표 2개 빵빵빵. 편승. 여러분, 편승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자, 남의 세력이나 어떤 남의 노력을, 여기 나왔습니다. 밑에 여러분 보이시죠? 편승. 남의 세태나 세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걸 비유하는 말입니다. 자, 이 편자가 편리할 편자, 그 다음에 승이 올라탈 승자입니다. 그러니까 편승한다, 남의 것에 올라타서 편의를 누리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누리는 것을 편승이라고 합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공공재가 가진 성격으로 인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알고 있어요. 모르고서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는 나쁜 놈입니다. 자, 돈을 내지 않고 남의 차에 올라타는, 우리가 이걸 무임승차자라고 하죠. 무임승차자. 사람처럼, 자, 일종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학에서는 비유라고 하지만, 이런 논설문이나 설명문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논지전개 방식을 비유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 사람처럼 공공재에도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당연하죠. 바로 이 무임승차자들 때문에 시장이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자, 이들 때문에. 자, 시장이 생산 공급할 수 없다. 자,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공공재의 무임승차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무시하고 개인적, 자, 공공재 무임승차,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전체 집단의 이익을 무시하고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이라는 뜻이죠. 자, 비판적인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아까 앞에 나왔죠. 자, 전통 경제학이 설정해놓고 있는 기본적인 대전제, 전통적 경제학의 인간관이죠.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당연히 이런 이기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무임승차를 한다는 거죠. 무임승차. 자, 그러나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무임승차를 하려고 할까? 자, 질문을 던져서 독자의 생각을 유도해 보고 있습니다. 할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실험, 그럼 이 실험의 의도가 뭡니까? 이 실험의 의도로 굉장히 우리가 필자가 왜 이런 실험을 제시하고 있는지 실험을 제시한 의도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별표하고요. 의도 추리, 실험 의도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그 의미가 왜 이런 실험을 하고 있을까요? 진짜 이 글의 이 단원의 제목이 개념 제목이 추론적 읽기이기 때문에 실험의 의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될 수 있다는 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메모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자, 문맥을 본다면 호모 에코노미크스라고 하는 전통적 경제학이 뭔가 실제 현실 인간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필자는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이 실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의도가 이쪽으로 뺄게요. 실험 의도 1. 자, 표면적으로 볼 때는 공공재에 대한 태도. 지금 앞뒤 맥락이 뭡니까? 공공재 무임승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공공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알아보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정말로 이기적 행동만 하냐, 아니면 이타적 행동도 하냐. 그래서 공공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실제로 어떤 걸 알아보는 것이 표면적인 의도, 목적이 되겠죠. 이 실험의 표면적, 겉으로 드러나는 의도는 앞뒤 맥락으로 볼 때 공공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기적인지 혹은 이타적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표면적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 실험의 궁극적 의도는 뭘까요? 공공재에 대한 태도를 알아봄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궁극적으로는요. 자, 전통적 경제학의 인간관이 잘못되었다. 전통적 경제학의 인간관,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호모 이코노미쿠스, 자, 이성적 인간, 합리적 인간, 예측 가능한 소비하는 그런 경제적 인간이라는 관점이 잘못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설계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의도를 잘 기억하고 정리해 두기를 바랍니다. 자, 실험 내용 들어가 볼까요? 우선 집단을 만듭니다. 그러는 집단의 사람이 각각 일정한 수의 표를 배분합니다. 예컨대 10명으로 집단을 만들었냐 설계 실험의 조건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0명으로 만든 하나의 10명 집단을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50장씩의 표를 배정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네요. 자, 이런 조건을 정리해 보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위에 필기를 보세요. 자, 우선 10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집단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각각 사람에게 50장씩의 표를 배정해 줍니다. 자, 그래 놓고 그 각각의 개인이 집단을 이루는 10명의 개인이 어떻게 그 표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실험의 내용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또 조건을 더 추가합니다. 자, 그 50장의 표를 갖고 있는 각각의 개인은 2개의 상자, 같이 하면 흰색 상자에 표를 한 장씩 넣을 수 있고 또 푸른색 상자에 또 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흰색에 넣을 때는 표시해 보세요. 그 사람이 실험이 끝난 후에 장당 1,000원씩의 표 한 장당 1,000원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대신에
다른 나머지 사람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흰색에 넣은 그 개인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선생님이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말하는 걸 정리하면요. 표 한 장을 가지고 흰색 통에 넣었을 때 나는 1,000원을 받지만 다른 사람 9명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즉 개인에게만 표를 넣은 흰색 통에 넣은 사람만 1,000원의 이득을 보고 나머지 집단의 구성원 9명은 한 푼의 이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표 한 장을 푸른색 상자에 넣었을 때, 자, 모든 사람이 500원씩을 받게 된다고 실험 조건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해 보면 또 이렇게 오른쪽 표를 보세요. 이 전형표 1 보십시다. 자, 내가 푸른색 통에 넣었을 때, 여기 푸른색입니다. 푸른색 통에 넣었을 때 나는 500원을 받고 그 집단 나머지 9명도 각각 500원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포함해서 각각 500원씩을 다 받으면 얼마입니까? 전체는 5,0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전체는 5,000원을 내가 500원이고 나머지 9명이 500원씩 5, 9, 45, 4,500원을 더하면 합이 5,000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금액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흰색에 내가 넣었을 때는 1,000원을 받고 푸른색에 내가 넣으면 500원을 받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흰색이 더 이익입니다. 그죠? 1,000원 대 500원이니까. 그러나 집단 전체로 볼 때는요,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집단 전체를 봤을 때는 아까 흰 통에 넣었을 때는 나한테 1,000원, 전체가 1,000원밖에 이득이 없지만 아까 5, 9, 45 더하기 500원 했을 때 5,000원에 집단 전체, 자, 푸른색 통에 넣었을 때는 전체가 5,000원의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4,000원, 5배 이득이 더 커지는 거죠. 따라서 집단을 볼 때는 푸른색이 훨씬 더 전체 이익이 커지고요. 개인으로 볼 때는 흰색 통이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체로 볼 때는 집단의 이익이 푸른색에 넣었을 때 이익이 흰색 통에 넣었을 때보다 5배의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쭉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몇 배 차이라고요? 1,000원 대 5,000원이 5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해 두고 있으면 이후에 좀 복잡한 계산에서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볼까요? 만약 내가 가진 표 50장 전부를 이제 표 한 장이 아니라 50장 전체로 아까 표 한 장에서 이제 50장 전체로 내용을 좀 확대했습니다. 전부 흰색 상자에 넣었을 때 일단은 실험이 끝나는 5만 원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1,000원 곱하기 50, 5만 원 되겠네요. 자, 그러나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얻을 이익은 당연히 빵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엔 내가 50장 전체를 자, 이제 푸른색에 넣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돈 얼마입니까? 한 장당 500원씩이니까 5 곱하기 50 하면 자, 개인이 받는 돈은 25,000원 줄게 되겠죠. 5만원 대 25,000원, 즉 반절로 줍니다. 자, 반면에 다른 구성원들도 나로 인해 똑같이 500원씩을 받기 때문에 장당 500원씩 받기 때문에 내가 50장을 전부 다 푸른 통에 넣었을 때 다른 구성원들도 인해서 나로 인해서 각각 25,000원씩의 돈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계산법으로 한번 돈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또 해봐야 되겠네요. 것을 계산하면요, 오른쪽에 필기한 것처럼 되겠습니다. 자, 1인이 각각 50장을 전부 다 흰 통에 넣었을 때와 푸른 통에 넣었을 때를 비교해 볼까요? 자, 내가 50장 받은 표를 전부 다 모두 다 흰 통에 때려 넣었습니다. 그러면 흰 통에 한 장 넣을 때마다 1,000원씩이 모이니까 곱하기 50 하면 5만 원이 나오겠죠. 다른 사람들은 한 푼도 그로 인해서 얻지 못하게 되니까 내가 50장을 흰 통에 전부 넣었을 때 거둘 수 있는 이득은 총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50장을 전체를 푸른 통에 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한 장을 넣을 때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장을 넣을 때마다 나한테는 500원, 또 다른 사람들에게 500원씩이 돌아갑니다. 동시에 자, 50장을 전부 다 때려 넣으면 나한테는 한 장당 500 곱하기 50이니까
25,000원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 서 있습니다. 나한테 떨어지는 돈 전체 이득은 2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그런데 동시에 다른 구성원들 9명에도 똑같이 25,000원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25,000원씩 9명을 더하게 되면 이게 22만 5천원이 되겠죠. 22만 5천원이 되고요. 그러면 나한테 2만 5천원과 다른 사람들이 20만 5천원을 더하게 되면 전체가 2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전체 이득은 25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내가 50장 전부 흰통에 넣었을 때는 5만 원, 여기 5만 원, 그리고 50장 전체를 푸른통에 넣었을 때 나온 전체 집단의 이득은 25만 원. 그래서 역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몇 배의 차이 납니까? 5배의 차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5배의 차이가 똑같이 나게 되는 거죠. 5만 원 대 25만 원. 이런 전체 이득에 큰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로부터 어떤 의미를, 이 실험의 투표로부터 어떤 의미를 끄집어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단락의 제목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실험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의미를 정리해 놓고 있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의 질문을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흰색 상자에 넣는 것과 푸른색에 넣는 것은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역시 던지고 있습니다. 독자에게. 자, 흰색에 넣는 것은 당연히 자기만 이득을 취하는 것이니까 이기적 행위가 되겠죠. 반면에 푸른색에 넣는 것은 당연히 함께 이득을 얻는 의도, 다시 말하면 이타적 행위가 되겠습니다. 집단을 고려하는 이타적, 이런 의미가 있겠네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정리해 두고 있네요. 자, 일단 이 실험의 1차적인 어떤 의도는 개인이 공공의 성격을 지니는 어떤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공공의료 생산에 드는 비용을 각각 개인들이, 집단 전체 구성원들이 나누어 부담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의미가 되겠네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표를 각 상자에 얼만큼 나눠 넣을 것인지, 자, 이게 궁금한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공공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실험의 의도와 목적이 되겠네요. 공공재에 대한 태도 별표해 놓게 한 선생님이. 자,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50장을 전부 다 흰색에 넣었겠죠. 그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큰 이득이니까. 한 장당 1,000원씩을 얻을 수 있고, 푸른색에 넣으면 500원밖에 못 얻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닐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지 여기 올라가서, 그럼 이기적인 인간의 경우에는 어떻게 흰통과 푸른통에 표를 넣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득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나와. 자, 잘 살펴봅시다. 일단 나 같으면 1,000원씩을 받을 수 있는 푸른통 50장을 전부 다, 일단 50장을 전부 다 흰 통에 넣겠죠. 그리고 남들이, 자, 플러스 나는 50장을 전부 다 흰 통에 넣고, 그 다음에 남들은 어떻게? 남들은 전부 다 50장을 푸른 통에 넣기를 기대하겠죠. 자, 남들이, 자, 푸른 통에 넣는다. 자, 이것이 9명이었습니까? 9명이 전부 다 50장씩을 푸른 통에 넣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득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일단 내가 50장에 전부 다 흰 통에 넣었을 때 계산을 해보면요. 자, 각 장당 1,000원씩이 나오니까 50장 곱하기 1,000원 하게 되면 개인당 5만 원이 나오겠네요. 5만 원이. 자, 5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리고 남이 모두 50장을 다 푸른 통에 넣었을 때, 9명이 푸른 통에 넣었을 때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푸른 통에 넣게 되면 500원씩이 되죠.
500 곱하기 50 그러면 25,000이 되겠고요. 그게 9명이니까 22만 5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집단 전체 이득을 계산해 볼 때 내가 혼자 50장을 흰 통에 넣었을 때 5만 원이 나오고 다른 사람 9명이 모두 다 푸른 통에 넣었을 때가 나한테 제일 이득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가장 이기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나한테는 5만 원 남들이 푸른 통에 다 넣어줘서 나한테 500원씩 환급되었을 때 그 총액은 22만 5천 원이 되겠죠. 합하면 두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그랬을 때 가장 이기적인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이익은 자 가장 이기적인 방법으로 통에 넣었을 때 그때 최대 이득은요. 이 두 개를 합해준 금액 얼마입니까? 27만 5천 원이 되겠네요. 그럼 이 금액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정과 함께 이거 문제에 나올 가능성 엄청 많아. 나 같으면 꼭 내보겠습니다. 자, 풀이 과정까지 써보라고 너무 가혹한가요? 자, 여기까지 해서 보고요. 자, 그러면 이때 집단 전체, 이제 개인이 그만큼 얻는 겁니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2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만약 모든 사람이 각각 가진 표를 전부 다 흰색 상자에 넣으면 이제 집단으로 갔을 때의 이득을 전체 계산해 볼게요. 집단으로 확대했을 때 이때 집단에 1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10명의 사람이 전부 다 가진 표를 흰색에 넣으면 1인당 5만 원씩 나오니까 집단을 보게 되면 전체가 50만 원이 나오겠네요. 집단 전체로 각각 개인이 10명이 흰 통에 전부 다 넣었을 때 전체 이득의 크기를 합하면 5만 곱하기 10명에서 50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여기 나오네. 전체는 50만 원입니다. 자, 반면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가진 표를 전부 다 푸른색에 넣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 선생님 왼쪽에 필기를 한번 해 놓아 봤습니다. 아까 밝힌 대로 1인당 50장씩의 표를 전부 다 흰 통에 넣었을 경우, 즉 집단 전체 10명 전체가 전부 다 모두가 다 이 흰 통에 넣었을 경우 1인당 5만 원씩을 받게 되고 그게 10명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하면 왼쪽 같이 되겠죠. 왼쪽 보세요. 1인당 5만 원씩 10명이니까 집단 전체의 총 이득은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반면에 밑에 볼게요. 모든 사람이 가진 표 전부 푸른색 상자에 넣었을 때 각자 25만 원씩 얻을 수 있습니다. 계산 볼게요. 1인당 2만 5천 원씩. 자, 50장을 프린트에 넣으면 500원씩 나오니까 5, 25, 2만 5천 원이 나오죠. 근데 내가 이렇게 넣고 또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똑같이 넣어주기 때문에 개인당 얻는 금액은 2만 5천 원씩 10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개인별 이 투표 끝났을 때 25만 원씩이 얻게 되고요. 25만 원씩 얻게 되는 총 금액이 또 10명 있기 때문에 전체 곱하기 10명 하게 되면 집단 전체가 이타적인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총 이득의 크기는 25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계산이 다 나와 있네요. 계산 과정을 잘 필기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앞에 페이지에서 흰 통에 넣었을 때와 푸른 통에 넣었을 때 집단 전체의 이득의 크기는 5배의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득의 차이는 1,000원 대 500원에서 오히려 흰 통에 넣는 것이 개인적 이득은 1,000원대 푸른 통에 500원 하면 흰 통이 2배가 많지만 집단 전체를 확장해서 집단 전체 이득 크기를 계산했을 경우에는 거꾸로 50만 원 대 250만 원 5배가 더 크게 됩니다. 그렇죠? 역설적이네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공재 생산 비용을 자발적으로 분담,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요, 집단 전체의 이득은 5배가 커진다는 거, 5배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50표를 푸른색 상자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득이 2배 차이가 오히려 흰 통에 넣었을 때 오히려 2배인 1,000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이기적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디에 넣겠습니다. 전부 다 나는 전부 흰색 상자에 넣고, 그 다음에 자기는 흰색 상자에 넣고, 다른 사람은 모두 푸른색에 넣기를 기대하겠죠. 그랬을 때 이득 크기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아까 선생님 계산 오고 앞에 있죠. 얼마 이득이 나옵니까? 27만 5천 원의 이득을 얻게 되는 가장 이기적인 인간의 경우, 나 50장을 전부 흰색에 넣고 다른 사람 9명은 전부 다 푸른 통에 넣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때 개인이 얻는 최대 이득의 크기는 27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아까 한번 선생님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이기적인 사람의 행동 특성을 전체 놓고 볼 때 27만 5천 원의 이득을 얻게 되는데요. 이것을 공공재의 생산 공급과 한번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정의해 본다면 무임승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 거 다 가지고 남들이 자기한테 넣어주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무임승차 같은 태도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자, 이 실험의 목적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네요. 자, 실제 현실에서 무임승차가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를 테스트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드러났을까? 아까 앞에 했던 것은 이기적인 케이스의 경우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 자, 이것이 그 다음 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제 실험의 현실서 해보니까 무임승차 경향, 다시 말하면 이기적 경향은 의외로 예상외로 약하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의도로만 경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건을 조금씩 달리해서 실험을 거듭해 보았지만 사람들이 가진 표를 전부 흰색 상자에 넣는 경우는 거의 눈에 안 떴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전부 흰색에 넣지는 거의 없었다. 지금 실제 무조건 무임승차를 하지 않는다. 평균으로 봤을 때 40에서 60%, 그러니까 반절 정도는 푸른색에 넣는다. 반절은 이기적으로 흰 통에 넣고 반절 정도는 이타적으로 푸른 통에 넣는다는 거죠. 자,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알고 있으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이기적으로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공공재 생산 비용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거죠. 예컨대 우리 고양시에 공원을 하나 더 짓겠다. 예컨대 지금 호수공원이 되게 멋지게 잘 꾸며져 있지만 공원이 더 필요한 것 같아. 그 고양시 세금은 더 내려갑니다. 그래? 그럼 뭐 내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지만 그래도 나는 그게 공공재니까 내가 세금을 좀 부담할 수 있어.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공재 생산 비용의 부담을 나눠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실험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실험의 결과에서 어떤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그럼 이 글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글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논설문이죠. 논설문이라면 이 실험 결과 입증을 통해서 어떤 주장을 펼칠 텐데 어떤 주장을 펼치려고 할까요? 자, 마지막 달라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 경제학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즉 이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합리적 인간을,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자, 이런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현실의 인간은 합리적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다르더라. 괴리가 있더라. 다르다? 자, 괴리가 있다. 괴리. 자,
요거 고급 한자어입니다. 괴리가 있다. 자, 거리가 있다. 동떨어져 있다. 하는 사실이죠. 자, 경쟁을 할 때 언제나 이기적으로, 합리적으로, 언제나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요. 경쟁이 할 때 어떤 인간들이 합리적, 경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합리적, 그리고 이기적 행동을 해요. 이성적 행동을 하긴 합니다. 이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세모,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따라서 이타적, 이기적 두 가지 동기가 동시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타적인 동기, 감성적인 동기, 비합리적인 동기가 동시에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경제 정책을 만드는 근거가 됐던 경제 이론이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경제 이론, 전통적 경제 이론은 호모 에코노미쿠스이기 때문에 뭔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 경제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경제 정책 또한 효과를 볼 수 없다. 이론도 문제가 있고 정책도, 그것에 바탕한 정책도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자, 이건 필자의 문제 제기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는 이런 경제 이론과 정책을 새로운 시각, 이때 새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기적으로만 행동하지 않고 이타적으로도 행동한다. 그죠? 이기적, 이타적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감성적 행동, 경제 행위도 한다. 비합리적, 불합리 행동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건 서리법입니다. 서리법으로 끝나면서 어떤 주장을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저 시각을 바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서 지필 의도를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지필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에 메모하세요. 지필 의도의 추론. 뭡니까? 경제 정책과 경제 이론을 새로운 시각으로 수정해라 하는 얘기죠. 자, 이것이 필자의 어떤 주장과 의도를 추론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또 뭘 추론해 볼 수 있습니까? 예상 독자가 누구냐라는 것도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 독자의 추론. 어떤 사람일까요? 경제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 혹은 경제 이론가 혹은 경제 정책 수립자. 그죠? 경제에 관심 많은 사람 예상 독자 추론입니다. 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나 경제 이론가 혹은 정책 수립자,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상 독자라고 하는 것을 추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활동은 이제 넘어가 볼게요. 부분 정리 끝내고요. 학습활동의 69쪽의 내용, 뒤시 표현, 표지 같은 거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까 쌤이 본문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9쪽 학습활동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상 설명을 생각하되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더 정리해서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70쪽 학습활동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험의 내용에 대해서 실험 의도가 뭐냐, 과정이 어떠했느냐, 결과가 어떤 거냐, 그리고 결과의 분석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 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본문 내용들 여기 밑줄 그어서 정의를 다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쌤이 아까 한 번 더 이미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따로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상. 자, 그리고 필자의 의도가 무엇이냐, 자, 여기서 예상독자 아까 얘기했죠? 뭐 나왔고, 기대하는 바가 뭐냐? 자, 그 전통 경제 이론은 한계가 있다. 현실 설명에 한계가 있다. 자, 그리고 글쓴이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경제학의 입장에서 제시된 지금의 경제 이론과 경제 정책은 새로운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의 제목의 의미가 뭐냐? 36.5도 인간이라는 아까 선생님이 맨 앞에서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또 한 번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꼭 정리해두고 넘어가기 바라면서 마지막 페이지를 꼭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71쪽 넓혀있기는 문제가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스피드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역시 이 글은 설명문입니다. 주의하세요. 아까 본문은 논설문인데 마지막 이 글은 설명문이라는 사실을 비교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동메달 수상자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또 은메달 수상자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분석적인 거죠. 자, 설명문입니다. 따라서 이상하게도 은메달이 더 높은 순위이고 상위인데, 은메달보다 동메달 받은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더라. 자, 그들이 더 훨씬 더 행복한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자신의 객관적인 성취는 동메달에 불과, 3위에, 객관적인 성취는 3위에 불과하지만, 가상의 성취, 동메달 수상자가 가상의 성취는 4위죠, 4위. 노메달, 4위 노메달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건 비교 대상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 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그래도 학원을 잘 열심히 성실하게 운영하면서 수입이 또 괜찮은 편인데, 내가 만약에 재벌가, 혹은 자, 수억대 연봉 받는 CEO와 비교해 본다면 선생님은 정말 너무나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중산층의 수준을 선생님이 살고 있다고 본다면 그들을 행복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비교 대상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달라진다는 것이 이 글의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가 심리학적인 주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이기적이고 이성적, 합리적인 어떤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고 감성적이고 심리에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심리적인 동기, 비이성적 혹은 불합리한 동기나 의도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그런 면에서 아까 본문 36.5도 인간의 경제학이라는 호모 에코노미크스, 자, 그 글의 필자의 논지와 서로 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죠? 유사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네요. 똑같이 사례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귀납적 구조, 사례를 통해서 일반화하는 이와 같은 추론 방식을 우리가 귀납추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는 귀납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을 선생님 빨리 볼게요. 자, 미국 코넬대 심리학과 연구팀은 하계올림픽 메달 수상자들이 경기 종료 순간, 자, 경기 종료 순간, 게임에서 막 이겼어. 와, 내가 35대 31로 펜싱을 이겼습니다. 네네. 그 순간의 표정을 살펴보니까요. 와. 자, 은메달의 경우에는 비통, 슬픔. 경기 종료 순간에. 근데 반면에, 자, 동메달, 동메달 수상자의 경우는 또 어떤 표정을 짓고 거꾸로 이상하게도 환히 가까운 표정을 짓고 있더라. 이런 결과가 다음 단락에 나옵니다.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분석 결과 경기가 종료됐을 때 그 순간에 동메달 수상자의 행복 점수는 10점 만점에 7.1점. 그러니까 동메달은 7.1점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7.1점이라는 얘기 뭡니까? 비통보다 환희는 기쁨의 한자입니다. 슬픔보다는 기쁨의 표정이 가까웠고요. 그러나 은메달 수상자의 경우 행복점수 고도 4.8점에 불과합니다. 이상하네요. 더 높은 2위 순위인데도 불구하고 환희와는 거리가 먼 슬픔의 표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들이 시상식 할 때도, 자, 경기 종료 순간에 그랬고요. 이제 시상식으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두 번째 분석 대상입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시상식 합니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감정 표현이 역전되지 않고 똑같이 동메달 할 때는 행복했고, 그다음 은메달 수상자는 역시 비통이었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분석이었어요. 자, 근데 이 연구팀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3단계 분석에 돌입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터뷰. 자, 인터뷰할 때 역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3단계로 인터뷰 시의 표정을 분석해 보니까요. 인터뷰의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자, 동메달 수상자의 경우에 만족감이 있는 반면에
은메달 수상자의 경우에는 아쉬움의 표현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으로 더 많았대요. 자, 이와 같은 실험 결과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표면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을까? 왜?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만족을 느끼지 못했을까? 자, 그것은 객관적인 성취. 여러분들 정리해 볼게요. 객관적인 성취. 자, 은메달 수상자의 경우에는요, 객관적인 성취는 뭐였습니까? 2위입니다, 2위. 자, 은메달. 여기 객관적인 성취, 주관적인 성취. 이걸 한번 따로 써볼게요. 은메달 수상자는 객관적인 성취는 2위입니다. 그런데 그 가상의 비교 대상, 가상의 성취는 당연히 1, 2, 1 싸움에서 2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가상의 성취는 1위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가상의 성취가 더 주관적인 성취가 높았기 때문에 자, 당연히 슬퍼 비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교 대상이 가상의 성취 대상이 1위였기 때문에요. 자, 반면에 동메달 수상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메달의 경우는 객관적인 성취가 3위입니다. 자, 그런데 가상적인 비교 대상은 1위가 아니라 거꾸로 4위입니다. 4위. 내가 4위 될 뻔했는데, 즉 노메달일 뻔했는데 운 좋게도 3위가 되었어. 너무너무 기쁜 거죠. 가상의 성취가 4위였기 때문에 자, 비통함이 아니라 환희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를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이 표를 한번 보시고요. 자, 따라서 자, 주관적 성취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메달보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해보겠습니다. 동메달 수상자가 더 행복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자, 더 행복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은메달 수상자는 자신을 금메달 수상자와 비교함으로 불행함을 느끼지만 동메달 수상자의 경우 메달을 4위 선수와 비교하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낀 것이다. 자, 뭐 뻔한 얘기죠. 자, 우리가 이 글에서 밝힌 즉 앞에 본문글 인간의 특성. 자, 이 글에서 밝힌 이 글이네 이 글. 자, 인간의 특성 뭡니까? 인간이 어떤 객관적인 성취 내지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비교를 하지 않고 상당히 주관적인 비교 내지는 약간 비합리적일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감성적인 비교. 자, 그런 인간 특성, 감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인간의 특성에 비교해 볼 때, 자, 이것을 우리 경제 활동에 한번 적용시켜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주관적으로 할 때, 자, 내가 1만 원을 벌어 남이 2만 원을 번 거에 비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이 많습니다. 반면에 남들이 5천 원을 벌 때 내가 7천 원을 벌면 훨씬 더 7천 원은 만족인데 만 원일 때 불만족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경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시험 점수를 지난번에 50점 받았다가 70 받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 70점이면, 내가 지난번에 올랐으면 행복해라고 느끼는데, 내 친한 친구가 지난번에 60점 받았다가 80 맞은 거예요. 나보다 10점 높아. 와, 나는 안 되나 보다. 슬픔에 빠질 수 있겠죠. 비교 대상이 주관적으로 측정이 되면서 그렇게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즉,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를 36.5도 인간의 경제학의 필자가 이 글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례를 활용해서 인간의 경제 활동도 항상 합리적이진 않다. 심리에 의해서 좌우된다. 주관적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필자의 주장에 근거를 더 정당화시켜주고 입증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자, 시간을 좀 길게 지나게 했는데 여러분의 어떤 정확한 정리와 내용 이해를 위해 선생님이 또 이를 안 다물고 열심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꼭 좋은 성과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선생님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